너 오늘 집에 있냐? 내 집에서 쉬고 있죠. 왜요? 그래? 잘 됐다. 엄마 수면 내시경 받고 나왔는데 어지러워서 그런데 집 잠깐 들러서 좀 쉬었다 가도 될까? 택시 타고 가도 집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 알겠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 소파에 몸을 뉘고 담요를 덮자마자 선영 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를 시간이 흐르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눈이 떠졌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를 꼬박 굶고 지금도 공복인 상태이니 그럴만도 했죠.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섰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선영 씨는 머리를 감싸진 채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피로가 머리를 쿡쿡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고 그 내용에 선영 씨는 본의 아니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집 해줬다고 유세 부리시는 것 같아. 이제 막 드나드시게 생겼다? 그러게 내가 좀 먼 데로 구하자고 했잖아. 나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좀 알아서 하시지. 당신이 처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잖아. 자꾸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담요를 덮고 편하게 누워있던 그 거실이 단숨에 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말투도 전혀 낯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영 씨는 집을 마련해 줄 때 단 한순간도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식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랐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짐이여, 침입이여, 눈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가 이 집에서 겪은 홀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며 며느리가 반찬으로 내민 무말랭이. 그곳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문선영 씨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위를 잡은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퇴직한 후 건강 문제로 일을 쉬고 있어서 집안의 생계는 사실상 선영 씨 혼자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일하는 게 오히려 성미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손을 놀리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손님들과 수다 떨며 지내는 시간이 삶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미용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하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집안 형편이 빠르게 어려워졌고 아이들 키우고 먹여 살릴 걱정에 잠이 오지 않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선영 씨는 기술 하나 있으면 굶진 않겠다 하는 생각에 가위질을 배워보기로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미용학원 전단지를 들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에 애들 돌보는 일까지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 학원에 다녔습니다. 부족한 돈으로 수강료를 내고 실습 도구를 하나씩 구입하며 버텼습니다. 독학으로도 연습을 했고 틈틈이 이웃에게 머리를 잘라주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자격증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동네 미용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픈 당시에는 간판도 없이 살림집 일부를 개조해 놓은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소문을 내주며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고 손재주 좋다는 소문 덕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미용실을 하며 큰딸과 아들 모두 대학까지 무사히 보냈고 지금은 각각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자녀 교육과 가정의 생계를 함께 짊어진 탓에 개인 시간이란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헤쳐나왔기에 그 시간이 아깝다기보다는 자부심이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키워낸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 몫을 알아서 챙기며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한동안 이직을 거듭했고 수중에 돈을 오래 붙들어두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선영 씨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못을 박아 말했었습니다. 엄마는 집 해줄 돈 없다. 결혼은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엄마는 무슨 벌써부터 결혼 얘기예요? 그때 가서 상황 보고 하는 거지. 그때 가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튼 난 미리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월세며 전세며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잊지 않으려는 듯 반복에 반복을 더했죠. 아들도 그 말을 들으면 학을 떼며 고개부터 돌릴 정도로 말이죠. 며느리는 공기업 계열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들과는 달리 똑부러지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선영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과 달리 연애할 때부터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죠. 결혼 후에도 그곳에서 일단 살림을 차리겠다고 애기를 하게 된 건 아마 선영 씨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 그 집에서 당분간 살까 해요. 제 회사랑도 거리가 나쁘지 않고. 둘이 살기엔 좁지만 저희가 아직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라서요. 그래, 좁아도 니들끼리 잘 맞춰 살면 되는 거지. 원래 신혼 때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다가 조금씩 넓혀가는 거야. 그래도 너네가 머리 자르러 오면 내가 공짜로 해줄게. 아무래도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못했으니 그리 찾고 싶은 부모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는 아들 며느리와 조금 연락이 뜸해지긴 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 내외가 신혼 살림을 시작한 며느리의 오피스텔 구조는 거실 겸 방 하나, 주방 하나 있는 1.5룸짜리 집이었습니다. 주방은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밥상 하나 펴려면 침대 쪽 공간까지 침범해야 했습니다. 선영 씨가 보기엔 신혼집으로선 많이 아쉬운 공간이긴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방 하나는 더 있어야지. 저번에 가보니까 그냥 혼자 살던 방이더구만. 알아. 근데 우리 처지에 다른 곳 갈 여유가 어디 있어. 결혼식 준비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엄마가 예전부터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 있었지?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돈 안 모으고 도대체 뭐 했어?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돈 모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아들은 며느리 집의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집 안가전은 대부분은 원래부터 오피스텔 옵션이었거나 며느리가 샀던 것들이었죠. 아들 짐이라곤 캐리어 하나에 온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창호 진짜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혼수도 거의 며느리 쪽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지. 다 오피스텔에서 이미 쓰던 건데 새로 맞추는 것도 없고.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좀 그렇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땐 말도 바르고 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선영 씨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조금씩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는 점심시간 무렵 선영 씨가 미용실에서 미용 도구들을 세척하던 중에 하게 된 전화였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평범한 통화였기에 선영 씨는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희 집은 이제 좀 정리됐지? 뭐 크게 손봐야 할 건 없었지? 언제 한번 얼굴 좀 보자. 내가 반찬 몇 가지 해서 들고 갈게. 아,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고, 불편해도 얼굴 보는 게 우선이지.
정 그러면 그냥 살림살이 잘했나 구경만 좀 할게. 밥은 같이 나가서 먹자. 그래도 저희가 식사 대접은 해드려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간이. 죄송해요. 다음에 좀 더 정리되면 꼭 불러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선영 씨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좁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일부러 선을 긋는 걸까? 머릿속에 의문이 여러 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년이 넘도록 초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결국 그건 시댁을 초대하기 싫다는 의미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더더욱 마음에 걸렸던 건 딸네 집과 너무 비교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딸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이미 3차례나 선영 씨 부부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딸에게 넌지시 얘기해보면 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혼에는 아직도 한 번 초대를 안 해주네. 뭐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맨날 좁다. 청소 안 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하고. 엄마, 오피스텔은 원래 비좁고 불편해. 근데 그건 핑계지. 진짜 마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한 번 초대하는 게 어렵겠어. 걔네 하는 짓이 너무 투명하다니깐. 그 말을 들은 선영 씨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여태까지 선영 씨가 너무 좋게만 생각했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의식하고 나니 며느리는 집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하진 않았지만 은근하게 서운함을 비추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도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솔직하구나 싶었지만 말의 무게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명절에는 선영 씨가 새벽부터 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분주했습니다. 반찬 서너 가지의 송편까지 며느리가 잘 먹는 것 같던 나물도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군요.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말로는 죄송하다 하지만 딱 예의상으로 하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이 가까워서 들렀다 오느라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요. 많이 늦었죠? 너네 밥 안 먹었을까봐 점심으로 차려둔 거였는데 다 식었네. 다음엔 미리 연락만 줘.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지. 얼른 들어와 앉아. 식탁엔 이미 딸 부부와 남편이 자리하고 있었고 상위엔 따뜻하게 다시 덮인 탕국과 전,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접시에 잡채를 덜어 사위 앞에 건네고 있었고 사위는 선영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엄마 게장 진짜 잘 됐다. 이건 꼭 가져가야겠다. 싸줄 테니까 나중에 챙겨. 네가 시래기도 잘 먹었지? 분위기는 무르익는 듯했지만 늦게 도착한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고선 밥 위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탕국을 한 숟갈 떠보더니 금세 내려놓았고 반찬도 콩 한 알, 나물 한 줄기 정도만 살짝 맛보고 있었죠. 밥그릇은 젓가락으로 밥풀이 한 개씩 떼어질 뿐이었습니다. 먹고 온 밥이 아직 소화가 안 됐나 봐요. 음식들이 좀 무거워서 손이 잘 안 가네요. 그 말에 사위는 괜히 물잔을 들며 웃었고 딸은 며느리를 흘끔 쳐다보길래 선영 씨가 몰래 눈치를 줬죠. 하지만 선영 씨도 그 순간 뜨거운 국물보다 속이 먼저 끓었습니다. 며느리는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에 담갔던 정성이 반쯤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고, 그래도 좀 더 먹지 그래? 이렇게 말라서 나중에 애는 어떻게 낳니? 엄마, 그런 소리는 왜 해? 옳게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나는 많이 남을수록 좋아. 식사 후에도 며느리는 조용했습니다. 접시를 정리하는데도 나서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런 분위기를 애써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바쁜데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제 명절이 명절 같네.
창원에도 다음엔 좀 여유 있게 오면 좋겠다. 그렇게 어찌저찌 잘 넘어가는 것 같더니만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점심시간을 간 넘긴 시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가위를 내려놓고 손을 털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딱딱하게 다듬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절 인사와 간단한 근황 정도가 오갔고 끊기 직전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좁다 보니까 어르신들 모시기도 애매하고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 집으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 하긴 원래 너 혼자 살던 집이었으니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네. 그럼 뭐 다른 곳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아니요, 다른 집 구할 수 있으면 결혼할 때 구했겠죠. 이사는 어려우니까. 혹시 어머님 기대하고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영 씨는 말은 잔잔했지만 마음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 속에 담긴 진의가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집안 해줬으니 애 낳기도 어렵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애써 모른 척말입니다. 요즘 다들 맞벌이 하니까 서두를 거 없지. 아직 둘이 일해서 둘이 사는 것도 바쁜데 천천히 생각해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명절을 치른 직후라 더 예민했던 탓일까? 아니면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말들이 차곡차곡 쌓인 탓일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토록 강조했건만 돈을 모으지 않은 채 빈손으로 결혼한 못난 아들 탓이었죠. 며칠 뒤 아들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머리를 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손님이 빠지고 한산한 시간대였기에 선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괜찮아? 아빠는 병원 다니는 거 계속하시고. 괜찮다. 아빠는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봐야 돼. 근데 너 이번 주에 바깥 사돈 생신이라 그러지 않았어? 만날 약속은 잡았어? 잡긴 했는데 그냥 동네 고깃집 가기로 했어요. 요즘 진짜 빠듯하잖아. 내가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선영 씨는 머리를 감기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면목이 없다니. 처가 쪽엔 그리 신경 쓰면서 왜 친정 쪽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뼈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돈 모으랬냐? 아니지. 너 지금이라도 모으긴 해. 진짜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 우리도 맞벌이 하긴 하는데 월세에 생활비 빠지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 여유가 없어, 엄마. 다른 사람들은 뭐 여유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으는 줄 알아? 엄마도 아직까지 이렇게 두 손으로 벌어가며 살고 있잖아. 이러다 갑자기 아이라도 생기면 너희 살림 어디다 펼래?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머리를 맡겼고 선영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얘기했다간 목소리 톤이 달라질까봐, 속에 담긴 울컥함이 흘러넘칠까봐 가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 며느리가 한 푼 내지 않아도 이렇게 매번 머리 해주고 머리도 말려주며 차도 내주고 간식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처가 눈치만 보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부부는 기념일만큼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어버이날이면 공방에서 주문한 수제 꽃바구니와 예쁘게 쓴 캘리그래피 편지를 택배로 보냈고
생일에는 호텔 스파 이용권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포기하려다가도 애들이 보내는 정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괜찮은 아이일 거라고, 표현이 좀 서툴 뿐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매달렸고, 아직은 조금 더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버이날을 앞두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 가자. 창원애랑 일정 맞췄어. 숙소도 예약 다 해놨어. 비행기도 끊어놨고. 갑자기 웬 여행? 창호 걔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엄마,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돈은 따로 쳐야지. 언제 우리가 다 같이 여행 가보겠어. 딸이랑 사위랑 아들이랑 며느리해서 다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엄마, 평생 일만 했잖아. 이번엔 진짜 좀 쉬자. 내가 다 준비할게. 엄마는 그냥 몸만 와. 그 말에 선영 씨는 금세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딸의 말처럼 언제 또 온 가족이 여행을 가볼 날이 오겠습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힘 좀 써본 것 같은 자식들이 참 기특했죠. 제주도라면 그 바람도 그 햇살도 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나이에 그만한 일이 또 있겠나 싶었습니다. 설렘 섞인 기대로 가슴이 조금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부터 숙소까지 모든 것이 딸 부부와 며느리 쪽에서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는 애월 해안도로 근처에 있는 상당히 괜찮은 리조트였습니다. 탁 트인 발코니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마당에는 바비큐장이 딸려 있었죠. 깔끔한 침구와 정돈된 시설에 선영 씨는 잠시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올케가 고른 거야. 제주 자주 다녀봤다더니 여기 괜찮다고 하더라. 엄마 마음에도 들어. 그래, 여기 참 괜찮다. 우리가 좀 껄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가 봐. 꼼꼼하게 봐줬네.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그런가 마음이 탁 트인다. 그치? 엄마, 나도 올케를 좀 오해하고 있었나 봐. 여기 너무 좋다. 그날 저녁 선영 씨 가족들은 리조트 발코니에서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고기를 굽고 아들은 접시를 옮기고 며느리는 샐러드를 세팅했습니다. 딸은 치킨을 튀기며 선영 씨에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선영 씨는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이런 데 와보는 것도 참 좋구나. 집에서 밥상 차릴 때랑은 또 다르네. 그때 며느리가 잔을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말투는 가볍고 표정도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은 선영 씨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진짜 좋을 텐데요.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좋고. 그러게 여기 있으면 나쁜 생각 들 일이 없을 것 같아. 안 좋은 생각하다가도 이 바람에 싹 씻겨 날아갈 것 같지 않니? 맞아요. 저희 집은 하루 종일 환기도 안 돼서 답답해 죽겠는데. 며느리는 가볍게 넋두리 하듯이 말한 것뿐이라 분위기상 가볍게 흘릴 말이었지만 선영 씨는 순간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그 후로는 여행 내내 웃고 즐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집 얘기가 내려앉아 있었죠.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젠 슬슬 미안함이 차오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 선영 씨는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고 물가도 꽤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야 매번 오르기만 하는 것 같지만 새삼스레 더 체감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육 코너 앞에서 우연히 한 젊은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카트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떨이 코너 앞에서 쭈그려 앉아 전단지를 펼쳐놓고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딸을 안고 있었고 아내는 유모차를 끌며 삼겹살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근의 이 가격은 진짜 너무 비싸다. 그런데도 이건 지방이 많네. 그냥 냉동 살까? 그들은 몇 분간 고민하다가 결국 냉동 삼겹살 한 팩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별거 아닌 그 광경은 선영 씨의 가슴 한가운데를 툭 건드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기 저 부부처럼 집안 살림을 고민하고 전단지를 보며 냉동 삼겹살 하나를 결정하기까지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이 점점 마음이 쓰여. 제주도에서 한 마리 계속 마음에 걸리고 지금 이사도 못 가고 계속 그 좁은 집에서만 버티는데 더는 못 본 척하기가 힘드네. 그렇게 마음 쓰이면 좀 보태줘. 우리가 아끼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해준 덕분에 고민은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비장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세금 조금 보태줄 테니 둘이 다시 잘 생각해봐라. 더 큰 데로 옮길 수 있게. 네? 정말요? 엄마 진짜야? 어머님, 저희 진짜 이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나도 정말 그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러더라. 니들 그 집에서 너무 오래 고생했잖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그래.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런 계산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들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남편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참 마음이 약하지. 괜히 마트에서 그 부부 봤다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런 게 사람 마음이지. 우리 애들인데 자식 앞에서 어떻게 하던 대로만 할 수 있겠어. 잘했어. 한 달쯤 지나 아들 부부는 28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문자 한 통으로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를 전했고 아들은 감사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집들이 이야기는 오피스텔에서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없었고 친정 식구들이 놀리듯이 집들이 언제 하냐 물어봐도 할 말이 없었죠. 며칠 뒤 오래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선영 씨는 시내에 있는 종합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심해졌고 내시경을 받기로 마음을 먹자 딸이 주말에도 검진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예약까지 해주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이 동네가 얼마 전 아들 부부가 이사했다는 바로 그 동네라는 걸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복 상태의 여러 검사를 받고 수면 내시경까지 마치고 나니 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마취가 깨고 나서도 머리가 핑 돌았고 간호사가 준 물 한 컵으로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집까지 가야 한다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 며느리가 이사한 집이 이 근처이니 쉬었다 가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었기에 집에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요. 너 오늘 집에 있냐? 내 집에서 쉬고 있죠. 왜요? 그래? 잘 됐다. 엄마 수면 내시경 받고 나왔는데 어지러워서 그런데 집 잠깐 들러서 좀 쉬었다 가도 될까? 내시경이요? 지금 잠깐만. 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기에 답답해진 선영 씨가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도 집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 알겠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곧 문자로 주소가 도착했고 선영 씨는 택시를 타고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든 나머지 아들의 태도가 답답하긴 해도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면 내시경 하셨다면서요. 힘드시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어지러워서 그런데 소파에 잠깐만 누워 있어도 될까? 그럼요, 편하게 누우세요. 제가 담요 갖다 드릴게요. 소파에 몸을 뉘고 담요를 덮자마자 선영 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를 시간이 흐르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눈이 떠졌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를 꼬박 굶고 지금도 공복인 상태이니 그럴 만도 했죠.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섰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선영 씨는 머리를 감싸준 채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피로가 머리를 쿡쿡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고 그 내용에 선영 씨는 본의 아니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소파에서 몸도 일으키지 못한 채 숨을 죽인 채로 말이죠. 집 해줬다고 유세 부리시는 것 같아. 이제 막 드나드시게 생겼다? 그러게 내가 좀 먼 데로 구하자고 했잖아. 나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좀 알아서 하시지. 당신이 처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러잖아. 자꾸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알았어.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담요를 덮고 편하게 누워있던 그 거실이 단숨에 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말투도 전혀 낯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영 씨는 집을 마련해 줄 때 단 한순간도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식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랐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짐이여, 침입이여, 눈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안쪽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고 선영 씨는 깜짝 놀라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슬슬 일어나셔서 식사하시죠. 며느리가 선영 씨를 깨워준 덕분에 선영 씨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살피더니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마트 다녀온다고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반찬도 거의 없고요. 그래. 아, 근데 저번에 장모님 오셔서 주신 반찬 있잖아. 맞아. 친정엄마가 어제 무말랭이랑 김 싸다 주셨거든요. 그거라도 드시고 집에 들어가 보셔요. 그 말에 선영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말들과 겹쳐지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말랭이, 찬밥 한 그릇 먹이고 내보내려는 태도라니. 기껏 죽겠다고 해서 집 사는데 5천만 원을 보태줬더니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습니다. 감사해 하지는 못할지언정 아파서 잠시 쉬고 간다 했을 뿐인데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다니. 선영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단 한 입도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밥은 안 먹고 갈게. 잘 쉬었다. 엄마, 종일 굶으셨을 거잖아요. 한 술이라도 뜨고 가세요. 됐다. 택시나 불러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눌러 담은 자존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안사도는 이미 이 집에 와봤다 이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뜨겁게 엉켰죠.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이렇게 넘길 순 없었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꼭 가르침을 주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흐른 어느 날 오후, 미용실 문이 무심히 열렸습니다. 문고리에 달린 종소리가 평소보다 더 길고 쨍하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머리 좀 다듬을까 해서. 시간 돼? 어머님, 저는 파마 좀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하고요. 순간 선영 씨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불쑥 찾아와 웃으며 기분 전환하겠다며 파마를 청하는 그 얼굴이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아들 방 안에서 들었던 말들이 귀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창호 너 먼저 누워라. 아들을 샴푸대로 데려가 눕힌 뒤 샤워기를 틀어 아들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덮어주지도 않았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이 얼굴을 넘어가도록 일부러 억세게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죠. 아, 엄마,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코에 물 들어가겠어. 하지만 선영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샴푸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샴푸를 짜는 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딱 한 방울, 손을 비비지도 않고 그대로 젖은 머리 위에 툭 얹었습니다. 거품은커녕 물기조차 채 먹지 않은 손길은 아들 머리카락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엔 샴푸도 아껴야 돼. 무말랭이도 아까운 세상이잖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용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고 며느리는 잡지책을 넘기다 손끝을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선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머리 해줄 땐 미용비 다 받을게. 지금까진 가족이라 그냥 해줬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어진 것 같다. 그 말을 하며 선영 씨는 타월을 꺼내든 뒤 아들에게 던지듯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도와준 돈 갚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아들은 머리를 털 생각도 못한 채로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떨어진 물이 옷을 흠뻑 적시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당황한 얼굴이 우스웠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래? 그건 좀 너무하잖아. 왜 이러냐고? 너네 방에서 나눈 얘기 다 들었어. 집 해줬다고 유세 부리시는 것 같다. 막 드나들게 생겼다.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입을 놀렸니? 그 말에 며느리는 움찔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정확하고 낮은 톤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왜 너는 남 일처럼 듣고 있어? 너가 분명히 그랬잖아. 나 들락거릴까봐 무서워서 먼데로 이사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안 사도는 뭐 무말랭이? 그런 것도 주러 오시나 보더라. 내가 뭘 어디까지 모른 척 해줘야 하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생각 없이 입이 먼저 나갔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던데 너희는 쓸데없이 천냥 빚이 생기겠구나.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빌어도 나는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상환할 자신 없으면 당장 집 빼서 다시 돌려줘.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을 떨다 못해 물어뜯는 듯 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듯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 씨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진심이라면 돈으로 증명해. 내가 말로는 더 이상 너희 때문에 감정 소모하고 싶지가 않다. 마음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너희 덕에 마이너스 난 내 통장 잔고는 회복돼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미용 가위를 내려놓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예약도 없으니까 이만 문 닫으련다. 둘 다 나가. 팜하고 커트고 다음부턴 비용 챙겨와. 친구도 손님이면 계산은 하고 가니까. 며칠이 지나고 낮 시간 한가한 타이밍에 선영 씨는 머리 말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며느리 쪽 안사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기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아주 혼 좀 냈습니다. 그러니 애들 한 번만 봐주세요. 선영 씨는 한쪽 어깨에 핸드폰을 끼운 채 말없이 수건을 개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투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제가 제 아들 저렇게 키운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크게 배웠습니다. 사돈도 애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애들은 어차피 자기 좋을 대로밖에 안 삽니다.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목소리엔 여운이 남았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넘어간 선은 있었고 돌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돈이 누구 편을 들든 지금은 의미 없는 절차처럼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친정엄마까지 합세해서 선영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자 전화로 메시지로 결국에는 미용실까지 직접 찾아와 손수 음식을 싸우며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깊게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선영 씨는 그 음식을 담은 반찬통을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난 무말랭이나 먹을란다. 나한텐 그런 게 딱이지. 며느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들고 온 반찬을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의 연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저 그날 미용실 마감 정리를 하며 오늘도 한 건 정리했다는 기분으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도 다시 얘기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도와준 거 매달 일정 금액으로 갚아. 지금부터라도 기록 남겨야지. 말이 자꾸 바뀌는 시절이니까.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진짜 지켜질지는 다음 달을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말도 마음도 무뎌지는 법이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시간이 아니라 결심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걸 선영 씨는 이번에 똑똑히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단지 순간의 불편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 그 태도 하나가 몇십 년 쌓아온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위질은 여전하고 미용실의 하루는 또 흘러갑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누구 머리카락을 자를지 어떤 관계를 자를지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이겠죠.